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왜 많은 사람들이 자본시장에서 실패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또 요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자본주의랑 자본주의 체제를 이해하는 것이랑 좀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또는 기타 다른 자산에서 실패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 또는 자본시장을 잘못 이해해서 그러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앞서 저번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단기간에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차익을 이용해서 그 차익만큼 이득을 얻어서 이걸로 수익을 봤다. 그리고 그걸로 삶을 이어가겠다라는 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투기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요, 자본주의는 가격 그리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 레버리지로 사업이라든지 기타 다른 걸 이용해서 또 다른 잉여 생산물을 생산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상상을 해보죠. 저 산 위에 호수 하나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산 위에 호수가 있는데 호수 그 자체로도 물론 이제 값어치가 있고, 거기서 뭐 물놀이를 한다든지 배를 띄워놓고 뭐 좀 포사가 배를 띄워놓고 뭐 놀 수도 있고 수영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호수 자체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호수를 이용해서 호수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낙차를 이용해서 뭐 전기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뭐 물놀이 시설을 만든다든지 해서 부가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게 사실은 자본주의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정된 자산, 흔히 말하는 재산, 돈, 그것은 자본이 아니라는 거죠. 최근 들어가지고 현 시대 들어와가지고 자본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돈이라는 매개체를 만들었고, 그 돈이라는 매개체가 흔히 사용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돈이 자본이다,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처음 자본주의가 나왔고 그 자본주의의 시작은 고정된 자산이 아니라 고정된 자산으로 잉여 생산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소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소의 머리, 이런 동물의 머릿수를 이제 자본으로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죽은 동물들 아닙니다. 죽은 동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물의 개수가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이 자본이 많다, 자본이 많은 이제 부자가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 한 마리를 과거에 들고 있었다고 치시면요, 그 소가 젖소라고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젖소 같은 경우에 우유를 만들어내죠. 또 새끼를 치면서 추가적인 재산을 만들어내고, 죽어서는 고기를 주고 뼈를 주고 가죽을 남겨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고정된 자산이 아니라 이 자산 자체가 계속 인형생산물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자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주택자들 흔히 말하는 깔고 앉아있는 자산들 있잖아요. 그런 자산들은 자본이라고 사실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깔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말 우리 흔히들 많이 쓰잖아요. 근데 거기에 진짜 핵심 의미가 관통, 핵심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제가 좀 말하고 싶습니다. 그 1주택을 들고 있고 그걸로 해가지고 제가 대출금만 내는, 그리고 그 자산 자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만 기다리고 그리고 그 차익만 노린다면 사실 그것은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보긴 힘든 거죠. 그게 아니라 집을 사서 대출을 내고 거기서 전세를 다시 줌으로써 대출금 플러스 전세금을 더해서 나는 살 곳이 필요하니까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갖춘 데로 가고, 그 나머지 자금으로 사업을 하든지 또는 투자,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 또는 갭 투자를 한다든지 이 식으로 또 다른 자본을 창출해내는 것이 진정한 자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런 하락장이 오히려 기회로 보입니다. 왜 기회로 보이냐? 이 하락장, 지금 무슨 일이 있죠? 자산 가격 자체가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자산을 사기가 쉬운 시장이 됐고, 각종 규제들이 다 벗겨지고 있죠. 금리 자체는 높지만 금리 자체는 높지만 그 금리를 어떤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조금 낮춰 부담감을 덜어주려고 하고 있는 시도도 분명히 하고 있고, 다주택자라든지 또는 내 생에 첫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등의 경우에 많은 지원들이 있잖아요. 80%까지 뭐 DS를 안 보려고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금리 자체도 좀 내 생에 첫 주택 같은 거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기타 다른 여건들이
투자를 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되는 게 이런 하락장인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은요, 이 시기에 삽니다. 규제도 없지, 금리는 높지만 향후 낮아질 걸로, 금리 같은 경우에는 향후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사지. 그리고 뭐 세금이라든지 뭐 각종 뭐 취득세, 등록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들이 완화가 되고 있지. 이런 시기가 바로 투자를 하기에 적기라는 것을 자본주의를 공부하면 알 수 있죠. 하지만 자본주의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가격 자체가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면 물리게 되고 손해를 보고 맨 하루 종일 고민을 하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장이 오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제 저점에 산 사람들이 파는 그 시기가 왔을 때 물건을 받아줘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물리는 장세가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유명합니다. 코스툴라니 옹이라고 통칭 불리우죠. 코스툴라니 옹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라는 책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승장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읽었습니다. 상승장에 읽었었는데 상승장에는 읽다 보니까 크게 와닿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만 단순히 생각했습니다. 왜? 이득을 내고 있었으니까, 수익을 내고 있다 보니 이런 사람들보다 제가 다들 대단한 것 같고 내가 투자의 신인 것 같고 다들 그런 착각들을 하잖아요. 그런 시기를 건너서 지금 조정 국면이 오고, 저도 주식 같은 게 좀 물려 있습니다. 주식은 크게 안 물려 있지만 이제 비트코인, 그쪽이 조금, 비트코인 자체에 조금 물려 있는데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또한 자본주의를 공부하게 되면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고정된 가치를 가진 게 향후에는 큰 자산의 상승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는데, 여튼 그 사람인지라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락장에 이 책을 이제 읽게 됐는데, 이 책에 보면 딱 그 모형이 나옵니다. 코스털렌의 달걀 모양이라고 좀 유명한데 아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하강 국면에 기다렸다가 저점에 물건을 사고 상승장이 오고 고점에 판다. 너무 단순한 이론인데 이 이론이 자본주의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통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통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이번에 다를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다를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욕심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도 똑같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본성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자산을 주어서 주변에서 뭐 하락론자라든지 비관론자들이 말하는 부분을 좀 걸러 들으면서 기다렸다가 고점에 팔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책 이렇게 보시면 뭐 소신파가 이제 남게 되면 각종 악재 뉴스에도 주식이 떨어지지 않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 시점이 소신파만 남아있고, 그러니까 장기 우상향을 믿는 사람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리 큰 악재가 떨어져도 주식을 안 팝니다. 왜? 내가 오를 걸 알고 있는데 왜 팔아? 그리고 여유장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 뉴스가 뜸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그 시점이 이제 들어갈 타이밍이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각종 규제를 이제 벗어내는 시점, 지금 시점이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산다고 해서 1년 뒤에 오른다, 2년 뒤에 오른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시대 상황은 계속 바뀌게 되는 거고 대외 변수들이 계속 생기면서 연준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단지 우리나라 정부가 부동산을 사는데 규제를 벗겨주고 있고 그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살 타이밍을 잴 수 있다, 살 타임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을 조금 투자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아마 내년쯤 혹은 내후년쯤이 적절한 타이밍이 아닐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이나 내후년 산다고 해서 바로 상승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장기적 우상향, 점진적 우상향을 정부라든지 중앙은행이 바라는 거지, 또 과거와 같은 급격한 자산시장의 상승은 뭘 불러온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불러온다. 그 경계이기 때문에 적절한 상승을 가져올 거라고 믿고